264페이지죠. 아마 이쯤은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거의 금리부터 합시다. 저당 상환. 금융에서 보통 4문제, 5문제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아마 LTV하고 DTI 그거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당 상환이요. 저당이란 말 금리하고 그 다음에 상환, 돈 갚는 방법이요. 여기 저당에서 보통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상환도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저당에서는 맨 첫 번째가 고정금리. 우리 금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란 말은 글자 그대로 대출기간 동안에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정금리는 또 다른 말로 명목금리라고 하죠. 계약금리, 저당금리, 약정금리, 협정금리. 금리가 정해졌다 해서 고정금리, 명목금리 같은 얘기죠. 여기는 실질이자율, 요놈에다 더하기, 그 다음에 위험률, 그 다음에 기대인플레 또는 예상인플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쪽에서 먼저 기억하실 게 요놈에 대해서는 얘기요. 그래서 예상인플레, 인플레에 따라서 실질이자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만일에 고정금리가 8%였었는데 그럼 여기 4%하고 요놈 2% 이렇게 합시다. 근데 2% 올 줄 알았었는데 만일에 3% 오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건 똑같을 거고 요놈은 3%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그러면 실질이자 금리가 1%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에서는 맨 먼저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쉽다. 첫 번째는. 근데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것보다 더 높게 올랐을 때가 의미죠. 만약 2% 올 줄 알았었는데 1%밖에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똑같을 거고요. 이거 같으니까 이는 이번에 5%가 되죠. 그러면 실질금리가 1% 이번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나왔을 때 은행은 손해보기가 쉽다.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 쉽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고정금리에서 나올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는 거. 그래서 예상된 범위보다 더 높게 올랐을 때 실질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은 손해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정금리를 이번엔 명목금리라고 할게요. 또는 같은 얘기니까. 명목금리, 고정금리, 계약금리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예요. 지금 현재 시장금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2017년도 그 다음 1월 1일 날 돈을 제가 빌릴 때 명목금리가 10%였다 가져가자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만일에 5% 떨어진 경우 혹시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뭐가 나옵니까? 조기 상환 문제에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에 대한 위험에 대한 문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기 상환이 언제 생기는가? 어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차입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월 1일 날 빌렸을 때 금리가 10%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8일 날 오늘 8월 9일인가? 오늘이요? 8월 8일이요? 네. 8월 8일 날 예를 들어서 5%가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1월 달에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니까 지금 빌리면은 5%밖에 안 되니까 말을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게 바로 조기 상환 유인이라고 그래요. 먼저 갚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조기 상환 유인형. 그러면은 제가 갚아버리면 따라서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10% 이자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 바뀌었으니까 제가 빨리 갚고에 따라서 위험을 당하는 거죠. 이거를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만기 전 변제 또는 중도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은행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위약금 제도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보통 위약금 제도는 조기 상환 수수료는 보통 원금의 1에서 1.5% 더 주세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기 상환이 언제 생기는가 요거 좀 기억합시다. 그 다음 반대 경우 혹시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1월 달 빌릴 때 10%였는데 지금 빌리면 15%가 된대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조기 상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금리가 더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차입자는 요 말을 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은행이 전화를 잘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이 이번에 몇 주의 행사 기간입니다. 빨리 갚으시면 이자 깎아줄게요. 그 말은 옛날처럼 은행은 없애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줘야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제 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어쩝니까?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월 달에 빌렸으니까 10%인데 지금 빌렸더라면 15% 될 건데 먼저 빌려가지고 10%밖에 안 되니까 이자를 5% 할인받는 느낌이죠. 제 입장에서는 실질 이자료, 이놈의 어쩌니까 떨어진 느낌,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대신에 네 번째, 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자는 수익성이 좋을까 나쁠까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일단 요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기상환 요 두 개만 잘 보시자고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은행은 좀 좋은 점도 있지만 고정금리상 좋은 점은 업무가 단순하죠.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고정금리는 내가 얼마 내야 된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조금 더 적어요.
대신에 변동금리도 이제 그게 많아져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은행이 가장 나쁜 점은 인플레 위험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꾸겠습니까? 변동금리를 바꾸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맨 첫 번째는 목적. 금리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인플레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험 전가.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는 거죠. 인플레 위험을 그 다음에 전가시키려고. 누가 누구한테요?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자가 차입자한테요. 근데 종종 이거 방향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위험을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은행이 우리한테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 전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성은 여기는 기준금리, 여러분에다 더하기 두 번째는 가산금리.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성 우대금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대금리요. 우대금리는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권 초기주로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CD금리요. 양도세, 이금증서, 유통수익률, CD금리 요거라든지 아니면 또는 코픽스라고 했었죠. 자금조달 비용지수. 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데 거의 선택 못합니다. 은행에서 요거 하세요 그러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 안 하면 안 빌려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서는 여기서는 변동할 수가 있죠. 자, 변동하는데 뭐가 변동할까요? 여기 변동합니까? 여기 변동합니까? 그죠? 기준금리가 변동하죠. 변동은 기준금리가 변동합니다. 지금은 현재 1.25%죠. 현재는. 현재 1.25인데 아마 가을쯤 되면 틀림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1.5 정도 그 정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일단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엔 변동 주기. 그리고 변동 주기는 은행은 긴 거 짧은 거. 은행은 짧은 거. 우리는 긴 거. 당연하죠. 그래서 대출자는 어쩌니까 조금 짧게. 대출자는 짧아야 어쩌니까 빨리빨리 위험을 떠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차입자는 어쩌니까 우리는 길게. 그래야 어쩌면 위험을 늦게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출 당시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대출 시점에서 보자면은 고정금리는 항상 이렇게 하겠죠. 여기 이제 고정금리. 그리고 변동금 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가겠죠. 여기 이제 변동금리요. 그래서 대출 당시 대출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고정금리보다는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가 훨씬 더 싸다는 얘기. 언제든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요 지문도 뒤에 문제집에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 대출 초기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대출 시점, 대출 당시에만. 대출에도 그 당시에 고정금리가 항상 더 높습니다. 변동금리보다 더. 변동금리 낮아요. 이유는 변동금리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언제든지요. 그런데 중기라든가 말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리의 상한제라는 게 있죠. 우리 금리의 상한제란 말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 금리를 이제 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가 4%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럴 때 요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제 모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금리 인터레스트 캡제도, 캡제도라 말 써요. 예를 들어서 4% 했었는데 한 20%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잡으세요. 배째를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어쩌니까 채무 불이행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의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의 상한제는 고정금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변동금리밖에 없을 거니까. 고정금리는 똑같으니까 금리 상한제라는 게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변동금리에서. 이 목적은 뭐겠습니까? 채무 불이행을 좀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몇 푼이나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올라가서 하나도 못 건진 것보다는 일정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요. 채무 불이행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 여기까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자, 그 문제가 어디냐면은 5번 문제, 6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이자율이라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율이란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를 미래 시점의 소비로 연결된 화폐의 시간선호 가치를 말한다. 예, 말이 좀 어렵죠.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그럼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왜 이자를 줄까요? 우리가 이뻐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포기한 데까지죠. 지금 돈 가지고 쓰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한테 돈 잘 주고 잘 베풀어 보세요. 참 좋은 사람. 그죠? 형제간도 그런 거 어쩌니까 참 좋은 동생이다. 좋은 형이다. 친구들도 어쩌니까 잘 베풀면은 저 친구 최고. 그죠? 용돈 많이 드리면 부모님들도 어쩌니까 저 아들 최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으면 돈을 지금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돈 쓰면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그 재밌는 느낌을 일정 기간 참고 기다리는 대가. 그게 예금입니다. 그래서 시간선을 포기한 대가 또는 현재 소비의 만족감을 미래 소비의 만족감으로 대체하는 것. 말을 어렵게 하자면 1번이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대출에서 항상 매기 초
미상화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되며 약정에 따라서 그 비율이 일정한 고정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있다. 금리 종류는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이라는 말은 그 건에 대해서 대출기간 동안 금리를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금리가 일정하단 말이지 이자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고정금리는 이자율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지 이자액이 똑같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흔히 이자액이라는 말 잘 써요. 이자율이 일정하죠. 그 건에 대해서는 5%, 10%, 금리를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 이자 액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자율이 일정합니다. 이자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근데 율하고 액이 지금은 잘 들리시죠? 시험 볼 때는 그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언제 액수로 바뀌어졌네. 그런 게 종종 있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목이자율 즉 고정금리는 그 다음에 투자윤에서 최소한의 실질이자율하고 위험에 대한 위험률 그리고 화폐 구매력 손실에 대한 보상인 기대인플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자란 말은 기본적인 것은 시간을 포기한 대가란 그 말이었고 2번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그 말이었고 세 번째는 고정금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이자율에다가 위험률에다가 기대인플레 또는 예상인플레가 붙어 있습니다. 3번 말 뜻은 맞고요. 네 번째, 일반적으로 대출 초기, 거기도 초기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실제 시험에서 대출 초기가 나왔다. 100% 이자액이 됩니다. 그 말은 초기란 말은 언제인지 알기 어려우니까 만일에 20년짜리 했으면 5년도 초기 아닐까? 10년짜리 했으면 1년도 초기죠. 우리가 1년 뒤에 금리 변동성을 예측하시기가 쉬우신 거죠. 그러면 인생 꽃길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5분의 1도 알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출 당시에 또는 대출 시점 이렇게 해야 말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에 대출 시점에 그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낮다 높다 여기네요. 그러니까 대출 당시 요 시점에서는 요 시점에서 언제든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항상 더 높습니다. 이유는 은행이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반대로 바꾸면 변동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유는 차입자가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당시는 언제든지 변동금리가 더 아래쪽에 가 있고 고정금리가 항상 더 위쪽에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런데 만일에 중기다 말기다 이때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그때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기 장기는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대출 당시만 물어봅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변동이자를 정해서 사전 약정으로 월부금 납입상을 정하는 경우에 매기 납입하는 월급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 못할 정도로 작아서 오히려 잔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상환. 즉 다시 말하면 변동금리로 10억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었대요. 근데 제가 돈 주는 것은 5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원금에다가 이자가 50만 원 덜 갚았으니까 잔액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마이너스 상환, 우리 마이너스 통장 있죠? 부의 상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번째.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저당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변동금리 방식에서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했다면 변동금리에서는 시장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오른 걸 누가 다 전부 다 써야 됩니까? 차입자가 전부 다 내야 되니까. 맞죠? 인플레이엄을 전부 다 차입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는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두 번째,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장이자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빌릴 때 10%였는데 지금 15% 시장금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실질이자가 떨어진 느낌이죠. 즉 1월 1일 날 난 돈 빌리면서 10% 이자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었는데 지금 빌린다면 15%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빌렸기 때문에 나는 10%밖에 안 내니까 5%를 지금 할인받은 느낌 아닌가? 그게 바로 실질이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정금리에서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다면 차입자는 조기상환 먼저 할까 안 할까? 이자 더 비싸게 물 걸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등호를 애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이어진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1월달에 돈 빌리고 지금 빌리면 이자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옛날치를 없애고 지금으로 바꾸는 조기상환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조금 생각하시라는 얘기요. 저걸 완벽하니 저처럼 애워두면 좋은 거 맞죠? 근데 애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얼른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조금 말을 엮어놔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부등호를 많이 내는 이유가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를 냅니까? 정확히 떨어지는 문제를 낸가요? 그죠? 시험 내는 놈들 원래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만일에 두 번째 말을 조기사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 한다면 말을 바꾸면 되겠죠. 고정금리 방식에서 시장인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면 그때는 조기사염이 일어날 거다.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고정금리는 인플레 위험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 언제 조기 상황이 나옵니까? 요 두 가지만. 조기 상황하고 인플레 위험 두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그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 2번도 틀린 거 아시죠? 세 번째, 시장 이전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고정금리 방식에서는 실질 임자는 점점 어떤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승할까요? 오히려 수익성이 어쩝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만일에 요렇게 됐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연원수에서 상대적으로 요게 많이 올라간다면 요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8%, 4%, 2%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2% 올 줄 알았었는데 만일에 3% 올랐었대요. 그렇다면은 연원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요게 3% 되면 변화 없고 요거 3% 되죠. 그래야 8% 되니까. 그러면 실질 금리가 4%에서 3%니까 1% 빠진 느낌이죠.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실질은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자는 유리하다. 실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는 불리하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됐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플레 위험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두 번째는 그죠. 조기 상황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문제 답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정금리 방식에서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율 변동분을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위험 전가는 고정금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변동금리에서는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을 누구한테? 은행이 우리한테 떠넘긴다. 위험 전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4번도 틀렸고, 그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이렇게요. 다섯 번째, 시장 이전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변동금리 방식에서는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유리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인데요. 만일에 올해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가 만일에 4%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4%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2% 그 다음에 가상금리 2%에서 4%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흘러가는데 만일에 3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바꾼 변동주기가 3개월에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또는 1개월 될 수 있는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1월 1일 날 이제 변동금리가 4%였었는데 경우에 따라 1월 15일 날 인플레가 일어날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만일에 1월 15일 날 뭔가 변동상이 생겨가지고 요 기준금리가 2%가 아니라 3% 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상금리는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1월 1일은 4%였는데 1월 15일 가면 지금 얼마 됩니까? 5%가 지금 된 거죠. 맞죠? 그런데 변동주기가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는 얘기는 은행은 어쩝니까? 5% 되더라도 2월 28일까지는 못 바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어쩌니까 4월 1일 가서 어쩝니까?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는 못 바꾸고 4월 1일 날 가서 어쩝니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은 어쩌니까 2달 반 동안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게 정상 아닐 겁니까? 맞죠? 그런데 만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면은 1월 15일 날 예를 들어서 이런 변동상이 생겼으면은 2월 1일 날 어쩌니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위험을 15일 날 안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2달 반 안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은행은 그러니까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이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변동금에서 1시간에 한 번씩 바꾼대요. 그럼 위험을 거의 다 떠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위험을 빨리빨리 전가를 시키는 거고 길면 길수록 위험 전가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니까 자기들이 안고 있어야 되니까. 대신에 이게 짧으면 위험은 빨리 떠넘길 수가 있는데 대신에 계산이 복잡하고 업무가 많아지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짜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변동금리에서 3개월짜리를 91일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로 91일 몰 이렇게 쓰기도 해요. 3개월한 말 쓸 수도 있고 91일 몰 이렇게 몰이란 말이 시장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3개월 91일부터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5번과 6번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자고요. 자, 고정금리에서는 인플레 위험 이해합시다. 두 번째는 조기 상환 좀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 변동금리는 목적이 뭐고 구성이 뭐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요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다 풀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습작을 해보세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한 몇 번 옮겨 적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몇 번 옮겨보시면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요약집에는 그냥 읽지만 마시고 한번 그걸 써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이 써보고 이걸 한 몇 번만 써보면 도움 엄청 많이 될 거니까 일단 써본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좀 빨라 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문제. 다음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정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일을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출 시점 초기와 초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높게 초기 어점이니까 대출 시점의 고정금리는 변동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또 이 말 나왔네. 즉 대출 당시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두 개를 항상 비교해서 나올 거니까 고정금리가 뭡니다. 변동금리가 뭡니다. 왜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다. 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1번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CD 양도세금에서 유통수익률 또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에서 코픽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실제 실무에 가면 거의 선택 못합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가산을 합니다. 근데 뭐가 바뀝니다? 가상금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바뀐다. 요것도 꼬집어놨네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기준금리니까 어쩌니까 변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기준하니까. 그래서 가상금리가 변동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항상 가상금리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가상금리는 스프레이드라는 표가 있습니다. 저기다 숫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상금리가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오르고 떨어진다는 얘기. 3번 틀렸죠? 네 번째, 은행에서 고정이자율 저당대출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대출금을 약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빨리 하면은 위약금 제도가 있다는 건 당연히 맞죠. 그래서 위약금 제도, 조기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전 변제 위약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기상환, 중도상환, 만기전 변제 같은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D 양도성 임수 수통률이 그 다음에 코픽스보다 변동이 더 크면 그 다음에 신규 취급 금액은 어쩌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9번 문제.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출 시행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대요. 그 말은 고정금리 때문에 은행은 위험을 당하기 쉬울 거다. 우리는 차입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왜? 딱 8% 정해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했던 말은 고정금리로 대출해줬습니다. 근데 요 녀석이 2% 올 줄 알았는데 3%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지금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오르건 떨어지고 우리는 항상 뭐냅니까? 요만큼 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도 안 받는다. 은행이 불리할 거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채무 불리행 가능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왜? 금리가 예상된 것보다 더 높이 올랐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우리는 관계없죠. 은행이 손해보는 거지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채무 불리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 불리행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더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차입자의 조기상 가능성은 줄어든다. 변동이 없으니까 조기상 가능성 전혀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차입자의 매기 책되는 이자는 감소한다. 이자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감소합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이자액이 감소하는 거지 이자율은 일정하죠. 만일에 거기 3번 지분도 이자가 일정하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맞아 고정금리니까 일정하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금리가 일정하다 말했지 이자액이 일정하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이자액은 점점 줄지 않을까? 왜? 갚아가니까. 당연하죠. 고정금리도 변동은 관계없이 이자는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왜? 원금을 점점 갚아가니까. 그러면 잔액은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한 얘기 맞죠. 그래서 거기 이자율하고 이자액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언론 보시면 이자율, 액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굉장히 당황하기 쉽겠잖아요. 그래서 우황청심만 보통 드시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너무 많이 드시면 너무 당황 안 하면 또 그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긴장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평소 하시던 대로 하면 충분해요. 이제 우리 며칠 남았죠? 81일 남았습니다. 어제 가니까 82일 남았더만요. 그래서 오늘 이제 81일 남았죠. 충분합니다, 아직도. 아니요, 정말요. 80일을 잘 쓰시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히 금리 요거 잘 정리하는 겁니다. 하루에.
요거 하루 종일 정리하고 있자면 한 과목에 하나씩만 정리하면 되니까. 오늘 이거 잘 정리해놓고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덮어놓고 한번 다시 써보시고 또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시고 이거 몇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럼 완벽히 될 것 되니까. 이게 참 공부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가 어려워봤자지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출자는 실질금 있는 대출자보다 하락한 셈이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요게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일에 2% 올랐잖아요. 3% 올랐다 그러면 실질이자가 몇 프로? 1% 떨어진다. 실질금 영향을 받는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출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서 알았었더라면은 이런 사실이 있을 거 예상했다면은 기대 인플레도 올려놨을까요? 낮춰놨을까요? 더 올려놨겠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9번 문제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좀 이해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11번, 13번 아마 한 것 같고 지난번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16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저당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정확히 정리합시다. 고정금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고정금리에서는 인플레 위험이 무슨 말인가? 언제 생기는가? 그 다음에 초기 상환이 언제 생기는가? 요 두 개만 정확히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왜 바꿨겠는가? 목적하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환입니다. 자, 상환이라면 일단 갚은다는 얘기죠. 자, 갚을 때 방법은 종류가 우리 세 가지만 기합시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세 개만. 그래서 첫 번째는 원금 균등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란 말은 원금을 매년 똑같이 매월 똑같이 갚는다. 원금 균등 상환. 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원금 균등을 또 다른 말로 원금 정액 지불 상환. 균등이나 정액 지불이나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는 첫 번째 원금은 어쩌니까 매번 균등하니까 일정하겠죠. 그래서 원금은 균등합니다 또는 일정합니다. 만일에 원금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셔야 한다면 나눗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금을 계산하면 공식을 굳이 받으려면 대출 총액 또는 대출액이요. 요것을 나누기 기간수로 하면 되겠죠. 기간수. 근데 하나만 주의하실 것은 이때 기간수가 매년인지 매월인지 요것만 보시자고요. 매년 나오면 연수로 나누면 되고 매월 나오면 곱하기 12 해주면 되니까. 맞죠? 만일에 10억을 빌렸습니다. 20년 동안 갚으는데 매년 그저 한 번씩 상환합니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맞죠? 만일에 매월입니다. 그럼 곱하기 여기다 12 하면 되겠죠? 그러면 240으로 나누면 되겠죠?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금 균등에서 계산이 나온다고 원금을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절대 묻지 않을 겁니다. 뻔한 얘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자 또는 이자액은요. 이자액은 그죠? 남은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를 곱하면 되니까. 이자는 점점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왜? 원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자는 굳이 하자면은 대출 잔액이죠.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잖아요. 맞죠? 여기도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만. 만약 1년에 한 번씩 하다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누기 12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뻔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번엔 원리금이요. 그럼 원리금이란 말은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원리금은 더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이 지금 원리금 맞죠. 그래서 이쪽에서 계산이 나오는 100% 전부 다 요걸 물어봅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이때 원리금을 물어보는데 이 원금은 딱 계산이 금방 가능하고 잔액 계산이 됩니다. 원금이 일정하게 빠져가니까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는 맨 첫 번째 물어보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운데를 물어보는 게 정상. 왜? 잔액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 계산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잔액은 언제든지 N-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회차 같으면은 4번 내고 한 번 맨 처음에 안 냈으니까 5회차일 때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N-1이니까 4회차만 어쩌니까 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10억을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만일에 여기는 5회치 한번 원리금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5회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만들자면은 자 10억을 지금 대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어쩌니까 1년에 한 번씩 갚습니다. 자 이자를 쉽게 해서 금리는 예를 들어서 10% 가져갑시다. 쉽게 안 되겠어. 금리가 10%다. 이랬을 때에 만일에 5회차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거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전체 10억이니까 자 20년이 그러면은 원금은 일단은 5천만 원 나왔네요. 이건 금방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잔액이 이제 그러면 잔액은 얼마 되겠어요? 전체에서 빠지고 5회치 하니까 5 빼기 1이니까 4회치 분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5, 4, 20이니까 2억 빠졌죠? 그럼 잔액은 얼마입니까? 8억이란 뜻이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8억 곱하기 그 다음에 이자 10%요. 그럼 0.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자가 얼마나 쏘니까 8천만 원이라는 뜻이겠네. 쉽게. 그럼 두 개 더 하니까 1억 3천 금방 된 거죠? 18회치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뻔하잖아요. 18회치니까 원금은 5천만 원 똑같을 거고 18회치 안 떨어진다. 17회치 합시다. 그래야 8억 딱 빠지니까 5천만 원 계산 연락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7회치 17회치 같으면 16번 갚았으니까 그러면 8억 갚았으니까 2억 남았죠. 2억 곱하기요. 그 다음 0.1이니까 2천만 원. 그러면 5천에다 2천 더하니까 7천만 원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원금 균등에서는 계산이 나온다면 대부분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운데치를 물어볼 겁니다. 그게 정확 논리가요.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나온다면 5회치, 10회치 가운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여기에 정확히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이요. 이번에 이제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어쩌니까 균등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요. 이번에 원리금 균등에서는 그래서 요 두 가지 원금하고 원리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말을 섞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용이 어려워서 들린다기보다는 원금과 원리금이 혼동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쩌니까 막 지문이 길게 쓰이면 또 넘어가면 어쩌니까 1번은 원금 생각하시다 2번은 원리금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리자 넣는 잘 보세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 들린 것이 아니라 지문을 길게 씁니다. 그러면서 원금 원리금 막 왔다 갔다 해. 앞뒤집 돼. 그러니까 앞에는 원금 생각하다 뒤에는 원리금 생각하니까 막 이제 섞이기 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 안 나오니까 열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서두르죠. 그러면 이제 찍는 거죠, 이제. 그러잖아요. 그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요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일단은 일정하니까, 균등하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저당상수. 그러니까 원리금 계산 언제든지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요. 여기 저당상수. 항상.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걸 먼저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환에 쓰는 거지 원금 균등에 쓰는 거 아니에요. 원금 균등상환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 쓰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저당상수지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 아닙니다. 근데 그거 빨리 보면 어쩝니까? 같이 보이는 거 맞죠? 항상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쓰는 거지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쓴다 그러면 틀립니다. 잘못 들으면 말이 다 같이 들려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 쓰는 것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을 씁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먼저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는 또 어떻게 할까? 이자 또는 이자액은 어떻게 할까? 똑같죠. 이자액은 점점 어쩌니까 당연히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여기 원리금 안에는 원금이 단 1호이라도 포함되어 있겠죠. 원리금이란 말은 원금 더하기 이자가 원리금이죠. 그럼 원금을 1호이나 갚았으니까 잔액은 1호이나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잔액 곱하기 또 이자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연인인지 월인지 또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잔액 계산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잔액 계산이 정확히 됩니까? 이 원금이 일정한이 빠지는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잔액은 일정한이 빠지지 않아요. 원금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쪽은 요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걸 상환 조건표란 말을 쓰죠. 갚는 모습을 보이는 폼.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원리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어쩌면 이렇게 돼가죠. 여기 지금 이자액이요. 그 다음에 원금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지금 원금 지급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놈을 나타낸 그래프가 지금 요겁니다. 즉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상환되는 것을 보는 표, 조견표, 볼견자 써가지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원금과 이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환조건표. 그래서 상환이요. 그래서 보는 표요. 이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왜 계산이 안 되냐면은 여기에 잔액이 원금이 일직선 올라가고 이자가 일직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 말은 일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 계산은 그때그때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쪽에서는 만일에 주로 이제 뭘 물어보겠습니까? 원금을, 여기는 원리금으로 보는데 여기는 100% 원금으로 봅니다. 이게 정상이요. 왜? 요거는 금방 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곱하면 되니까. 대신에 원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자가 빠진 만큼 원금이 늘어가는 게 정상. 만일에 원금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빠졌대요. 그럼 원금이 10,000원 올라가야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원금에서 10원, 이자가 10만 원 빠져서 원금은 10만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여기 일정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니까? 요거니까. 그러면 저 녀석은 요놈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원리금 3번 빼기 2번 이렇게 하면 원금 나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어쩌면 올라갑니다. 그 말은 기울기가 점점 급해진다는 얘기는 어쩌면 원금은 가문가로 점점 일정인 거죠. 점점 체증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 이자는 점점 기울기가 점점 커집니까? 작아지니까 이자는 감소는 점점점 빨리빨리 줄어들어요. 이게 매번 10,000원씩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00원, 그 다음에는 11,100원, 그 다음 11,300원 이런 식으로 점이니까 속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 계산이 잘 돼야 한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규정에서는 언제든지 원금을 물었는데 항상 맨 첫 번째만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만일에 OH 물어봤다. 그러면 5번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5번 계산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5문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요 안에서는 틀림없이 말로 나올 수도 있을 거다. 두 번째는 계산 문제 나올 거다. 그런데 계산 문제 나온다면 원금 규정에서는 반드시 원리금으로 부르는 게 정상이고 그것도 가운데치, 5H, 7H 물어볼 수가 있고 물론 처음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규정에서는 거의가 대부분 원금을 물어볼 거다. 근데 원금을 물어보는데 항상 맨 첫 번째 시험 물어보는 게 정상인지 만일에 3H 물어봤다. 그러면 3번 계산하면 나올 수가 있죠. 그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맨 첫 번째 물어봐요. 논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이걸 만기에서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대출기간 전체를 1로 보자고요. 그러면서 가운데들이 만나는 요 점은 대출기간 얼마 정도 3분의 2쯤 지나야 만납니다. 즉 대출기간의 3분의 2쯤 지나면은 원금을 절반쯤 갚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절반쯤 안 갚았으니까 대출기간 3분의 2쯤 되면은 상환비율하고 잔금비율이 똑같아집니다. 50대 50이니까. 지금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분의 2 됐었는데 또 이렇게 안 쓰고 약 70%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66.6 아니에요. 약 70% 상관없어요. 3분의 2만 딱 외워놨었는데 약 70% 3분의 2 그럴 수 있다니까요. 3분의 2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 70% 이렇게 됐죠?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요. 자 봅시다 이제 이래 놓고 그 다음에 15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대부비율이란 담보된 부동산 시장가치에 대한 융자액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또는 부동산 총자분의 융자액 그래서 8월 2일 날 조치에 따라서 서울,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세종시 대부비를 어쩌지 하겠다. 서울은 11개 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노원구 11개인가는 바로 즉시 3일날부터 시행을 했었죠. 나머지는 약간 유예기가 약간 있을 거고요. 그래서 40%, 그래서 30%,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할 때는 10%씩 깎아간다. 거기까지. 돈 안 빌려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닌가 쉽게 편하자면요. 그래서 대부비율이란 담보된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런 분모 맞죠? 이게 분모가 부동산 가치 그 다음에 분자가 융자 비율 빌려주는 돈 맞죠? 이런데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나 채무 불이행이 그만큼 더 작아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채무 불이행이 나면 빚 갚기가 어렵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그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나 상환 부담이 크다 그 말이나 비슷한 말 맞죠?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에서 만일에 90% 빌려서 9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돈 갚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게 떼먹기 쉽다. 떼기 쉽다. 그게 채무불이행이 나오기 쉽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높을수록 그만큼 채무불이행은 커지는 거 맞죠? 그러면 그 말을 뒤집으면 원금 상환 해소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더 쉽게 말합시다. 은행에서 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주려고 할 거다. 맞죠? 뻔한 얘기네. 1번이요. 그래서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융자 원금이란 처음에 빌린 돈 그 다음에 말하며 융자 잔고란 원금 일부 상환 후에 남아있는 돈 뻔하네요. 대신에 우리는 융자 잔고 나오면 뭐가 떠오르면 좋을까요? 연금의 현가교수를 떠오르면 좋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융자, 잔액, 잔금 비율. 잔액이다, 잔금 비율 하면 전부 다 뭘로 계산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로 먼저 합니다. 맞죠? 물론 그게 안 나온다면 역수로 저당사로 쓸 수 있지 않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잔액 나오고 잔금 얘기 나오고 잔금 비율 나오면 전부 다 연금의 현가계수 먼저 떠오르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그게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 잔금 비율이란 저당시에 대한 미사는 원금의 비율을 말하며, 그러니까 100억 빌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갚았습니다. 그럼 70억 남았죠. 전체 중에서 안 갚은 돈, 그걸 안 갚은 돈 비율이 잔금 비율을, 그러니까 100분의 70이면 70% 그러겠죠. 뻔한 얘기네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잔금의 1에서 잔금 비율을 차감하면 상환비율이 됩니다.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출액. 그래서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대출액은 그 다음에 갚은 돈,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상환액. 맞죠? 그 다음에 안 갚은 돈, 뭐라고 할까요? 잔액 또는 잔금 비율.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다면 양변에 똑같이 대출액을 전부 다 나눕시다. 우리 수학에서는 양변에 동일한 수로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더라도 안 변하니까. 그럼 이걸 고치면은 요 두 개 약분되니까 이거는 1 됐네요. 맞죠? 그 다음에 전체 빌리는 가운데 갚은 돈은 갚은 돈 비율. 이거를 뻔하죠. 상환 비율.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안 갚은 돈이니까 남아있는 비율. 그러니까 잔금 비율 또는 잔액 비율.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요렇게 넘어가니까 1 빼기 상환 비율은 뭡니다? 요거. 지금 말뜻이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은 잔금 비율. 맞죠?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은 상환 비율. 4번 지문 해석하신 거죠? 3번 지문.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대출 기간을 1로 봤을 때 3분의 2쯤 되면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 똑같아집니다. 3분의 2쯤 지나면 절반쯤 갚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기간에 3분의 2쯤 약 70%쯤 경과하면은 잔금 비율이 50% 됩니다. 그러면 상환 비율도 50%입니다. 여기에 50%다면 요거는 당연히 50% 돼야지 1 될 거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 말을 좀 더 이제 어렵게 표현해보자고요. 만일에 대출 기간에 3분의 2쯤 지나면은 잔금 비율에 대한 상환 비율은 1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지금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잔금 비율 요구하고 그 다음에 상환 비율 두 개가 어쩌니까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왜? 50% 갚았으니까 50% 남아있을 거니까. 그러면 분수로 만들면 50분의 50이니까 1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출 기간 3분의 2쯤이 지나면은 잔금 비율에 대한 상환 비율은 1 또는 상환 비율에 대한 잔금 비율은 1. 똑같은 얘기. 말 된 거죠? 그 지문도 어딘가 제가 드린 거 있는 거 있죠? 요약해 보시면 또 그 지문이 있어요. 다 써놨으니까. 그런 지문이 약간 조금은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그 지문 한두 개가 우리 당락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게 우리는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두 개 가지고 결정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총부채 상환비율 DTI란 연소득 대비,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하고 기타 부채의 연이자액을 말한다. 된 거죠? 그러니까 LTV는 자산가치, 부동산 가치 중심이고 DTI는 소득 중심이고 맞은 거죠? 그래서 DTI는 내 연봉과 내가 줄 돈 비율, 분모가 내 연봉, 분자가 내가 갚을 돈, 맞죠? 갚을 돈은 이번에 빌린 돈 원리금이 있을 거고 지난번에 빌렸던 이자가 있을 거고 기타 부채 연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액입니다. 그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월부금 또는 저당료, 월부금,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다 같은 말.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월부금, 그죠? 같은 얘기요. 내가 내는 돈 똑같이. 이런 것들은 융자기간, 대출자에게 약정기간마다 납입하는 원금과 이제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월부금은 원금과 이제 합계니까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나 부채 서비스액이나 저당 지불액이나 다 똑같은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상환, 거기서부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저당사나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차입자 입장에서, 거기는 좀 더 써야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상환에서 요 얘기는 요 두 가지 비교는 반드시 어쩝니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두 개 묶어서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묶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체증식. 우리 체증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어쩝니까? 높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증식은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과감하게 찍읍시다.
내면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자면 모의고사 최정식 문제 나온 게 봤는가? 계산 문제 만들 수 없어요. 대신에 최정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밝은 특수한 어떤 전문직한테 주는 게 일반적. 그래서 지난번에는 의사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무담보로 얼마까지 빌려준다. 이런 게 주로 케이스요. 일반 보통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최정식은 초기는 조금 내니까 내가 가지면 좋고 말기 되면 많이 내니까 남한테 넘겨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최정식은 초기에 부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최정식은 이렇게 올라가요. 초기 여기에 생기는 거죠. 이만큼 마이너스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내긴 내는데 너무 작게 내기 때문에 이자턱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제가 10억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빌려가지고 최정식으로 합니다. 근데 첫 달에 이자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왔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첫 달 이자가 100만 원인데 내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50만 원 갚았잖아요. 근데 갚았는데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지금 100만 원 이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자를 절반밖에 못 갚았으니까 50만 원 늘어가지고 10억 50만 원이 됩니다. 잔액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초기에는 정에 따라서 부의 상환이 나올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작게 내기 때문에 이자턱도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초기에 부의 상환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는 요 세 개를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원금 균등이 무슨 말이고요, 원리금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비교. 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이제 세 개를 좀 이따 이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맨 첫 번째. 여기도 지금 몇 개를 쓸 건데 이거 암기 안 됩니다. 애우려고 하시는 순간에 잔주름 늘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다니까. 안 써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차입자, 우리 입장 먼저 봅시다.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차입자로 봤을 때 대출 초기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초기에 상환부담. 맨 처음에 상환부담이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상환부담이 어디 가장 크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금 균등이 요겁니다. 대신에 여기가 지금 원리금이요. 여기가 원리금인지 원금인지 이자인지 보셨는데 여기는 항상 그래프는 항상 여기가 기준입니다. 세로축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든 그래프는 세로축 전부 다 돈 나옵니다. 전부 다 돈이요. 원리금 돈 맞죠? 가격 돈 맞잖아요. 매출액 돈 맞잖아요. 그죠? 수입 돈 맞죠? 돈 얘기는 전부 다 세로축이 언제든지 딱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기간 아니면은 양 아니면 우리는 층수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우리한테 쓰는 것은. 기간, 시간. 두 번째는 수요공급에서는 양, 거래량.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가격 조각하면 층수. 딱 우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쪽에 쓰는 것은 변수가.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항상 기준이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수요법칙은 가격이 어쩌니까 양이 어쩌다 이렇게 가야 되죠. 양이 어쩌다 값이 어쩌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가 Y축이잖아요. X축이죠. 수학은 여기 기준이에요. 독립변수가. 경제학은 여기가 독립변수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언제든지 가격축이 독립변수. 그러니까 가격이 어쩌니까 양이 어쩌더라. 그게 수요공급법칙이 양이 어쩌다 값이 어쩐다. 거짓말. 항상 이거 어쩌니까 돈 얘기 나오고 가격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지금 요게 2번 얘기, 요거 얘기.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어쩌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1번 얘기. 원금 균등은 점점 이게 줄어들어가니까 원리금이. 그것도 직선입니다. 왜? 고정금리에다가 일정한이 빠지니까 잔액이었지 일정한 줄어드니까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곡선 안 나와요. 말뜻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잔액 계산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정식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게 3번 최정식. 그 다음에 대신에 요 세 개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할 때는 금액이 똑같아야 돼. 대출 금액이. 두 번째는 다 고정금리 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액수가 똑같아야 돼요. 만일에 원금 균등은 자 1,000만 원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원리금 균등은 1,000억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요. 그러더라도 원금 이거보다는 요게 초기 금액이 작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즉 여기는 1,000만 원 빌렸습니다. 여기는 1,000억 빌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초기에 더 돈 적게 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반드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갈 때 전제를 항상 다뤄줍니다. 단 금리는 고정금리다. 그리고 대출 기간하고 금액은 동일하다. 그 전제를 주고 말해야지 그거 안 주면 다 틀어집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세 개를 비교하는데 그냥 비교하면은 될 수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반드시 단서를 꼭 줘야 돼. 안 주면 100% 이재액됩니다. 자, 전다 하고요. 이랬을 때게 그럼 맨 먼저 상환부담. 우리 입장에서 상환이 제일 큰 것은 1번이 제일 큰 거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10억을 빌렸습니다. 20년 동안 갚을 약속했으면 원금 균등은 첫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더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원리금은 한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최정식은 10만 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작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상환부담은 원금이 제일 큰 거 맞죠? 두 번째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최정식형. 그러니까 요 얘기를 부동어를 애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보다 크다는 얘기는 초기에 채무 불이행 맞죠? 채무 불이행이 크다는 얘기는 상환보다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역시 1번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우리 입장으로 봤었을 때 물론 아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채무 불이행이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은데 고정금리 내에서도 어디가 채무 불이행이 더 많을까요? 초기에는 이게 제일 크죠. 왜? 많이 되니까. 말기는 어떻습니까? 요게 최정식 뒤에 가면 제일 많이 되니까. 말기로 가면 최정식이 더 채무 불이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초기는 원금 균등이. 그 다음에 말기로 가면 최정식이 더 클 수도 있죠.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이제 대출자, 은행 입장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대출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 초기에 원금 회수. 원금 회수가요. 원금 회수가 가장 잘 되는 건 뭘까요? 역시 똑같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원금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 어떤 거냐? 만씩 우리가 내니까 원금이 빨리 회수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이번엔 전체를 봤을 때, 조기 상환 합시다. 조기 상환. 만약에 조기 상환은 중도 상환합니다. 중도 상환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에 납부한 다음에 5에 납부한 다음에 10에 납부한 다음에 다 똑같아요. 조기 상환 했습니다. 그러면 잔액, 조기 상환 시, 이때 잔액이 돼요. 잔액은 어디가 제일 클까요? 반대겠죠? 요거 이해하셨을까요? 잔액이 그만큼 조기 상환했을 때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하든 두 번째 하든 끝에 하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어디가 제일 클까요? 제일 적게 갚은 거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갚고 제일 적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5회든 3회든 관계없습니다. 조기 상환했었을 때 잔액이 어디가 제일 크다? 당연히 최정식이 제일 클 거고 원금이 제일 적을 거 아니고 왜? 많이 갚았으니까.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전체로 봤을 때 이자율. 요 세 가지 이자율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어디가 높아요? 그죠? 이렇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으면 그럼 이자액의 합계. 이자 누계액. 이자 누계액이라 합시다. 이자 합계 전체. 이자 누계액은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그죠? 이게 뻔한 얘기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다섯 번째 원리금 합계. 원리금 합계. 원리금 합계 어디가 클까요? 역시 똑같죠? 3번, 2번, 1번. 요 말 지금 애우려고 하면 부동어 막 헷갈릴 건데요. 애우지 마시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걸 잘 섞어서 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원금, 균등, 원리금들이 잘 섞이면 이제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가 아니라 반 써보셔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지금 눈으로 보는 거 어쩌니까 눈으로만 보셨죠? 내가 직접 그리고 한번 말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아들 앉아봐 해놓고 말합니다. 막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주면 제일 잘합니다. 저 군대 있을 얘기했잖아요. 2시간 동안 뭐 듣고 30분 뒤에 시험 보면 다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못해요. 대신 누가 딱 몽둥이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30분에 다 외워요. 2시간 내외워요. 인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안 맞으려니까. 돼요. 자, 봅시다. 16번 이제 합니다. 다음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차입자 입장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우리 입장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 상환보다는 월부금 부담이 초기에 낮아서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차입자 입장 상환 부담 요 녀석은 요것보다 초기가 더 낮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낮아서 그 다음에 차입자 소득 또는 자산 증가 또는 채무 부담이 능력이 향상되다 본다고 바라볼 수가 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우리 입장을 봤을 때 초기에 어디가 상환 부담이 제일 크다? 원금 균등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최정식이 제일 작아요. 1번 말뜻이.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 첫해 원리금 납부 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거기 첫해 납부다, 5회 납부다, 10회 납부다, 100회 납부다 다 똑같아요. 중도상환 했었을 때 조기상환 했습니다. 갚았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어디가 제일 클 거다? 제일 많이 갚은 건 적을 거고 적게 갚은 건 클 거니까 원금 균등이 가장 남아있는 금액이 적을 거고 최정식이 제일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우리식으로 이해합시다. 따라서 원금, 잔금 상환액이 가장 그 다음에 적은 대출 방식인 최정식이 아니라 그죠? 잔금 상환이 가장 그죠? 잔금 상환액이 가장 적은 것은 대출 방식이 뭐겠어? 최정식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뭐겠습니까? 원금 균등이 아니라 최정식. 그러니까 최정식과 원금을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뭐다? 최정식이고 적은 것이 원금. 많은 적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거 얘기하고 저기서는 잔액이요. 그러니까 중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적게 갚았으니까 많이 남았지 않냐? 최정식은 제일 조금밖에 안 갚았으니까 제일 많이 남았을 거고 원금 균등은 제일 많이 갚았으니까 제일 조금 남지 않을까? 말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쩌면 얼른 입에 잘 안 올라요. 그게 말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앞뒤집되기 쉽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어쩌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써보시고 그러면 내 것 도움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서 어쩌니까 금리하고 저당만 두 개만 해결합시다. 제가 한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니까 못 나오다 하나 두 개 이상 나올 거니까 반드시 나온다니까. 하루에 두 개만 해결하면 되지 않아요? 2주면 끝나요. 하루에 두 개 해결하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대신에 조급짐에 걸리지 마시고 하루 두 개만 정확히 하자고. 그러니까 계속 적어놓고 어쩌니까 이거를 애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실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 원금 균등상환 저당은 원금 상환이 일정한 형태. 당연하죠. 원금 균등 원금이 일정한 형태를 균등하니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에 이자 상환의 시간에 따라 점점점 감소세를 띠며 원리금 또는 저당 지분은 초기는 많고 점점 줄어든다. 지금 뭐 나타났습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원리금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 말 그대로 좀 풀어놨네요. 3번 얘기는. 자, 네 번째. 이번엔 원리금 균등상환은 매기 불이백은 저당상으로 계산된다. 그 말이 원리금을 어떻게 한다? 대출액에다가 저당과 곱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원리금은 뭘로 한다?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입니다. 그 말이죠. 계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볼까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 다음에는요. 계산하면 매기 불이백 중에서 그 이자는 계속 감소하는 만큼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게 일정하니까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은 당연히 늘어야 될 거다. 그래야 빠진 만큼 느니까 액수가 늘 변화가 없을 거다. 이자의 감소액하고 원금의 증가액은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래 원리금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을 거고 따라서 원금상이 증가하는 만큼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초기는 어쩌니까 아까 그러니까 아까 차원적법에서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인데 이자는 이렇게 줄어들어갑니다. 원금은 요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자를 원금은 눈꽃만큼 뒤로 가면 이자는 조금 원금은 많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원금의 비중이 점점 커질 거고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점점 크다는 얘기 4번 말 뜻이 됐죠? 자 다시 4번을 들으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뭘로 계산한다? 저당 곱해서 한다. 그리고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같아진다. 따라서 처음에는 원리금 가운데 이자가 대부분이고 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4번 말뜻이. 자 5번 대출 원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최정식 경우가 누적이자 총액이 가장 많다. 맞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똑같더라도 지금 요거는 이번 누적이자 요거 나왔구만요. 이자 총액. 그러니까 이자율은 최정식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걸 제가 8% 했다 그러니까 8점에 예를 들어서 그럼 8점 한 5점 된다든지 물론 현실로 탄 소리는 아니에요. 항상 원금 균등보다 최정시대 이자가 비싸요. 왜? 왜 비쌀까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니까. 사채가 싸요 비싸요? 왜 비싸요? 사채를 쓰는 동안 궁박한 상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 누울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자가 낮아질까 높아질까? 왜 높아집니까? 은행이 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만큼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IMF 봤을 때 금리가 쌌어요? 비쌌어요? 그죠? 그럼 그때는 돈 빌릴 사람이 많아서 비쌀까? 아니죠. 위험률이 크니까. 위험률이 그만큼 크다니 은행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면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미리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는 돈도 조금밖에 안 빌려주죠. 그리고 미리서 꺾게 하고 어쩌니까 선이자 받고 그리고 빌려주고 그것도 안 되면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다섯 번째, 대출요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최정상환의 경우가 누적의 수량이 가장 많아서 따라서 전체적 기간 중에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도 제일 큽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 안에서 다 나왔네요. 우리 입장에선 요거, 그 다음에 대출자 전체를 다 엮어보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싶다. 18번. 원리금 균등상환 저당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뭔 것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상황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 처리 비율이 크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녀석에 비해서 초기에 이자가 여기가 훨씬 더 비율이 많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분할에서는 우리가 내는 돈은 여기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다 적어요. 근데 이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 놈에서 이자가 그렇게 많이 차지는, 보세요. 아까 만일에 지금 10억 빌리고 20년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금에 넣어서 5천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자 그러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자 하면 그럼 만일에 맨 처음이니까 10%면 그럼 여기는 2억인가요? 그러면 2억 5천 일단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억 5천 가운데 2억이니까 약간 그러면 80%가 됐었네요. 그런데 여기 같으면 거의였잖아요. 99.99%가 이자입니다. 이자액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만일에 1번 지번을 비틀면은 굉장히 어렵게 비틀면은 이렇게 비틀면 되죠. 만약에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상식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지. 그죠? 이자액이 크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액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 100%가 원리금으로 가져갑시다. 그럴 때 이자가 거의 99%예요. 대부분. 근데 여기 이자액과 이자할 때 요놈 이자액은 훨씬 이게 더 커요. 이자액은. 이자 액수로 따지면은 원금이 더 크다니까. 근데 비율로 따지면 어쩝니까? 원리금에 대해서 이자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 이자 액인가 이자 비율인가 따지자는 얘기죠. 괜히 말했어요 지금요. 네, 헷갈리기만.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은 둘 다 내는 돈은 여기에 더 큽니다. 이게 작습니다. 액수로 따지더라도 여기 이자액이 훨씬 커요. 사실은 더 많은데 비율은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의 경우에는 원금 균등분할 경우보다도 초기에 이자가 차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 말이, 이자액이 더 크다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액인 줄이 구별하시다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매기 상환은 원금이 점차 늘어나며, 지금 원리금 균등이니까 늘어나며, 그 다음에 월 상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원금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원금 상환 곡선이니까. 그 다음 이자는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지금 요 얘기고. 세 번째, 원리금 균등상환은 융자 총액 저당 고배에서 구하며,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을 어떻게 합니다? 대출액에다가 그다음 저당상수 융자액에다가 맞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환 조건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가 상환 정도를 볼 수가 있다. 상환 조건에 따라서 초기는 대부분 이자가 많은 점점 줄어들 거고 원금은 좀 올라간다. 이 상환되는 것을 보는 것을 하는 보는 표, 상환조견표 말 뜻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금과 이자가 비율이 같아지는 것, 즉 같아지는 지점에서 전체 상환기간에 3분의 2쯤 됐었을 때는 저당총액의 절반쯤 갚아간다. 그래서 대출기간에 3분의 2쯤 지났을 때 또는 약 70%쯤 지났을 때 원금을 절반쯤 갚아가고 잔금이 절반쯤 남아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금 상환을 초기에는 적게 하고 점차 그 부담을 늘려가면서, 벌써 말 틀렸죠. 원리금 균등인데 어떻게 원리금은 초기는 적게 많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최정신이 조사할거만요. 원리금 균등은 초기나 말기나 원리금을 어쩌니까 똑같다. 똑같아 정상이죠. 원리금 균등이니까 초기의 원리금 100만 원, 말기도 100만 원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원리금 상환을 초기에는 적게 하고 점차 올려간다? 그러면 균등하다 말고 벌써 깨졌죠. 답은 5번 금방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5번을 1번으로 바꾸면 정답이 90%가 넘어갑니다. 근데 5번 오니까 오다가 지쳐서 여기까지 못 오셔. 아 진짜. 그러니까 답이 쉬울수록 밑에 가 있죠. 그래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정신을 혼미에 빠뜨려야지. 그래야지 5번이 쉬워도 안 보이지. 아니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답은 5번 맞죠? 예, 좀 쉬어갑시다.